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여기 지금 어디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가 지금 대검찰청 앞인데요. 아유, 어느 분이 맨날 박사님만 찾으세요, 진짜. 아, 저기, 저기, 잠깐만요. 마이크로 해야죠. 저 이푸른 창공님 여기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아, 나 인양반 때문에 진짜. 아이, 내가 병날 것 같아, 내가. 아니, 박사님만 찾아요. 아, 진짜. 아, 자, 말씀하시라요. 예. 저기 말씀하세요. 이푸른 창공님 이제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전자 분류기 중에 전자 분류기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거 분류기 얘기는 제 채널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단순 분류기라고 그랬는데 단순 분류기 아니고 그 속에 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조정하는 그 랩탑이라고 해서 노트북이 있는 건데 그 전체 시스템 자체는 뭐라 그러나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게 한 틀 시스템이 그렇게 했고 실제 한 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미르 시스템은 미르 시스템은 언제 썼냐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썼어요. 미르 시스템 건. 그래서 미르 시스템은 혹시 부정선거 하지 않는 정상 기계인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김어준의 더 플랜에서 그때 한참 난리를 쳤죠.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것이 왜 그 더 플랜을 만들고 그렇게 했느냐면 그 4.15 부정 요번에 문재인서부터 그거 부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한 20년에서 30년 장악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표를 이쪽으로 줬다 저쪽으로 줬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미르 시스템을 한번 실제 기계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느 예비역 장군님이 그 미르 시스템 사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제 기계를 보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국 사람들 누구 명단 다 주고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제 명단을 준 거예요. 제 이름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검사해 본다면 못하겠다고 하고 딱 멈춰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는 부정선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기계는 부정선거 안 하는 미르 시스템이 안 한다고 했었다면 저보고 고맙다고 아닌 것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안 돼 하는 얘기는 자기는 선거용으로 만들었다는 반증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르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정선거를 조금 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노멀 모드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만 뭐 부정선거했다고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노조위원장이라고 했던 사람은 네.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했다고 막 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좀 차이가 없었다. 이러면서 뭐가 됐냐면 더 플랜이 잘 더 플랜이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 한 것처럼, 응? 걔네들 물 먹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기계 2개 중에 한 표, 3개 중에 한 표 이런 것을 하려고 기계를 가지고 시민의 눈인가 하는 사람들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렇게 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전자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기계는 선관위에서 흘러나오든가 미르시스템에서 뜨든가 한 틀에서 나온 거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왜 그때는 이상이 있었는데 왜 실제 까보니까 이상이 없느냐? 노멀 모드로 쓰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봐라 그 가짜라고 그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가짜가 아니더라. 그 부정선거용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2사람이 인용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우파였다고 하는 사람 좀 이름 있는 사람 있죠. 규인가 뭐라고 돼 있는. 테레마이크인가 뭐 아니야. 정규제. 정규제인가요? 네, 정규제가 그 말을 똑같이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더 플랜에서 저기가 보여줬는데 김어준이가 보여줬는데 실제 부정선거 아니었잖니. 그러니까 말한 거 그거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은 거예요.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은 전술 전략이 완전히 뭐 바이러스 변종보다도 더 시기하게 움직여요, 머리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장악이 됐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기계를 봤을 때 이거는 전자공학을 내가 48년을 했는데 그것을 48년 동안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부 다 지금까지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100% 이거는 완벽하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그래서 요번에 이봉규 TV가 옛날에 요즘에 한 일주일 전에 만든 것을 제가 여기 또 카피해서 보냈지만 뭐가 있냐면 다른 데서 제 동영상을 캡처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 부정선거라는 것을 설명한 것, 그것을 이봉규 TV에서는 이것을 모르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 바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 제목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유로 부정선거 그것을 시인을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천치 또는 여적죄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부정선거를 얘기 안 하는 대선 후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첩자예요. 그건 다 첩자야. 그거는 빨갱이 하수인인 것뿐밖에 안 돼요. 왜냐 다
김어준이가 밑밥밥 깔아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전략은요,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주자가 이준석이 만약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건 완전 골수빨갱이라고 봐야 돼요. 골수빨갱이. 골수빨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윤석열이고 뭐 누구고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 그건 골수빨갱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었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가 가족의 위험을 당하든가 그러면 잘못 얘기했다가 박원순이처럼 자살 당하고 가족이 몰살 당하고 이렇게 하면 겁이 나서 못하는데, 이제 뭐예요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인가요? 그게 좀 이게 밝혀지니까 이제 여론이 조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얘기를 했죠. 부정선거 맞다고. 근데 기계 자체는 완전히 부정용으로 했던 거고, 한트 시스템은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시스템은 중간에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틀이라고 했는데, 구리에서 본 건 한틀인데 그 다른 선관위에서는 미르를 썼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정보가 있는데, 둘 다 그 미르 시스템으로 해서 전 세계에다가 팔았을 때 그 나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뒤집히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르도 공범이고 한틀도 공범이고 선관위도 공범이고 이게 다 중공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한국을 팔아서 중공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중공은 어느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완전히 부서질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되레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니네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로 소리를 내게 하겠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면 차라리 이 북한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탄압을 당하는데도, 부정선거를 하는데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 빨리 복음으로 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구리시 선관위 지킬 때요. 예. 거기 오는 놈들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놈들이 오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유난히 막 가리고 카메라에 안 비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구리역까지 일부러 쫓아가서 찍고. 잘하셨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도둑놈이 제발 차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정을 안 하면 그렇게 도둑이 제발 차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찍었어요. 찍으니까 이놈들이 아니 찍기 전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리시 선관위로 투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와서 그거를 조작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 오거나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일일이 찍고 끝까지 막 아버지 콧구녕까지 찍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 거기 오면은 미르 직원인지 한틀 직원인지 다 탄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틀 안 해도 그 높은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한틀이 직접 그 기계를 만들었는지 그러자면 중국에서 설계한 것을 PCB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하는 기판을 만드는 건지 그 회로를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면 죽기를 각오한 거고 그건 완전히 골수빨갱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엔지니어도 죽기를 각오한 골수빨갱이 아니면 그 정도 배짱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공에서 만들어 왔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기계를. 왜 한국 사람은 그것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왜 데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냐면 모난돌이 정 만든다는 데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배짱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잘못하면 자기 여적죄로 죽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오족을 면한다, 구족을 면한다 했을 때 이거 너무하지 않냐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구족을 멸해야 돼. 밑으로 삼족이고 친가로 삼족이고 외가로 삼족을 멸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보존 신청을 했는데 계속 기각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있다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갖고 14일 갇혀 있다가 중앙장관이 가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박준일 변호사가 하고 연락이 돼서 했는데 그때 실제로 QR 코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는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비 자로 이렇게 해서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러면 저긴가요? 군포 물류센터. 예, 물류센터까지 가가지고 근데 물류센터를 저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는 비밀리에 했으면 물류센터에가 제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초긴장하면서 다들 못했는데 그 물류센터에서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제가 딱 얼굴 보이니까 바로 그냥 그 선관위 직원들이 스크램블 짜고 완전히 막았죠. 예. 그게 15명이 나와 있었는데 걔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기계를 갖다 얘기한다면 제가 만약 허튼 소리라고 하면 저를 고소했겠죠. 저를 법정에 끌고 나가겠죠. 그러면 저는 법정에 끌려 나가게면은 할 말을 다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지들이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진짜 상처 더 뚫려놓듯이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예 저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기계가 원래 이제 저희가 5월 19일 날 발견을 했는데 5월 20일 날 중앙선관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면 그거는 전자를 모르는 사람까지 판사까지도 할 말이 없게끔 검사까지도 할 말이 없게끔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미연에 딱 막아 차단해 놓고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박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로 지금까지 막 저희가 컴퓨터 쪽에 문외한이니까 예. 정말 아찔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만약에 지나왔다 그러면 아유, 그것만 생각만 해도 그것도 너무 무섭고, 원래 예, 저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정선거를 파헤친 사람들이 최소한 3년에서 한 18년 동안 파헤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18년 동안 파헤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그 기계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렇게 막 일이 크게 막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완전히 이거는 원천무효거든요. 네. 선거 원천무효고, 이 기계를 쓴 거, 그 전에 미르 시스템 쓴 거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선거 자체가 완전히 그 누구나 선관위가 지들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 자기 그 예를 들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에 자기 패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야당에 자기 패가 있다는 걸 그걸 다른 말로 뿌락지라고 그래요. 뿌락지를 심어놨으면 걔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뽑힌 사람들 중에 아주 그 문제를 급격 표차가 심해서 뽑힌 사람도 있겠지만 중공의 그러니까 친중 애들이 주로 뽑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친중 애들이 뽑혔고 그 전부 다 그 친중하는 애들이 말아먹는 애들이에요, 다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인이시면서 예.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 같은 놈들은 왜 다 왜냐면 죽을까봐 겁나서 그래요. 죽을까봐. 진짜. 아니, 죽으면 진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인데 진짜 죽을까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는 혼자 살려고 그러면 이 나라가 다 없어지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할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차이 나는 건 못 참아도요, 같이 망하는 거는 참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잠깐만요. 잠깐 다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격차가 나는 거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계급 투쟁해가지고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향 평준화되면 참는다고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면 참는 거고, 공산주의 이론의 전설 전략 막스 레닌주의에 다 보면은 그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일당 독재 안에, 공산당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귀족 노릇하기 때문에, 노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귀족 노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노예를 보고 자기가 양반부터 아니라 거의 왕족에 가까운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애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100년이 묵은 공산주의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산주의 맨 처음에 173년 전에 공산주의
이를 칼 막스가 만들었을 때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번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번창하냐면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가 들끓고 노조가 들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년 전 얘기예요, 거의요. 그런데 한국이 노조가 들끓고 공산주의가 들끓다는 얘기는 아직 2차 산업혁명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반도체 혁명인데, IT 혁명, 반도체 혁명인데, 그 혁명까지 그 산업혁명까지 안 갔어요, 한국은요. 한국의 반도체는 원래 그 반도체 혁명의 절반밖에 하진 못해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병철하고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이 차이 때문에 점점 그 반도체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일개의 제조업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그 일개의 제조업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음식 장사를 하면 50%를 이상을 남겨요. 그 다음에 소매상하면 한 30% 남겨요. 그 다음에 도매상하고 조금 제조업하게 되면 한 15% 20%밖에 못 남겨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쪽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TSMC나 이런 것처럼 대만에 있는 것처럼 파운더리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반도체 혁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왜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앞서지를 못하는 이유가 반도체 혁명을 반쪽짜리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그거를 반도체로 완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회방한 사람이 이건희예요. 이건희가 해방을 한 거고, 사람을 하나 더 안 키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반도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미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은 지금 이득의 100배를 남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반도체 혁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혁명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노조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머리를 쓰는 단계가 돼버리면 그 기계에 사람이 대치가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노조가 설쳤는데, 그래서 한국의 그 회사가 어려우면 전부 다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죠. 네. 그것은 사람 대신 기계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노조가 설쳤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반도체 혁명이 산업혁명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사람이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큰 건데, 그것을 쓰지 않는다. 그거를 안 쓰게 하려고 하면 전두엽을 망쳐가지고 하향평준화 시키면 돼요. 근데 이미 50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그것을 깨울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는 다 거진 삼성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은 메모리밖에 못하게, 메모리나 낸드 프레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설계 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같이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러면 설계 쪽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잠깐만요. 그러면 대우가
그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라고 해서 TSMC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 공장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계들을 반도체 장비들을 갖다 하는 거 거기까지는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반쪽은 제대로 됐는데 설계가 없으면 주문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애플 컴퓨터가 애플 스마트폰을 갖다 만들 때 실제 제조 원가는 굉장히 싸요. 네. 그런데 남기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남기거든요. 그러면 그 칩을 제조하는 거를 여기다가 하청을 주는, 파운더리에다가 하청을 주는, 삼성에다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팹리스 반도체라고 그래요. 패브리케이션이 없는 반도체 회사인데, 제가 갖고 있는 회사도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 가지고 이걸 100배를, 예를 들어서 100배를 남길 수가 있는 건데, 아이디어가 안 하고 남한테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찍어서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하면은 2차 산업혁명에 제조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 제가 100배를 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83년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83년도에 오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가 SOC 칩을 갖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25%를 장악했을 텐데 일본이 딱 새로운 칩을 만들면서 제조 기술, 굉장히 앞지른 제조 기술로 이쪽에 원가 이하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가, 부천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다 망할 뻔했고 연구소가 다 망할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만들어온 칩으로 이게 완전히 일본이 3개월 만에 항복을 하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건 안 사준다고 그러면서 반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반일을 할지도 모르면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훨씬 앞지면 걔네들이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삼성전자가 내가 일했을 텐데 거기에서 앞에 만드는 사람이 250만 불을 벌었는데 3년 동안에 그 순이익이요. 근데 제가 설계를 다시 해갖고 만들어 온 것이 그거의 100배 2억 5천만 불을 버는 거고, 지금 들어보면 거의 2조 한 3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한 거고, 그 칩은 10년을 팔다가 그 다음에 어디다 러시아에다가 설계와 제조 공정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벨라루스라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서 나온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그 칩을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했다고 하면 이게 반도체 혁명의 완성이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00년을 쫓아가도 미국을 못 쫓아가요. 한국은 쫓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회방한 것이 이건희예요. 죽은 이건희가 그걸 회방한 거예요. 왜? 장돌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반도체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설계를 미국에 가서 사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일한 회사에서 제가 아주 제일 어려운 게 컴퓨터 코어에서 어느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결국은 삼성에서 사갔어요. 그게 25년 전 얘기예요. 와. 25년 전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TSMC 때문에 요즘에 파운더리 패밀리스 이런 얘기가 막 돌면서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삼성이 TSMC보다 못하다. 이미 삼성은 36년 전, 38년 전에도 저기 어디야? 이 TSMC보다 못했어요. 실제로 원래 삼성이 반도체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라는 것이 부천의 공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와서 그걸 설립하고 그 기술을 다 전수를 했고 제가 그게 74년도였는데 제가 75년도에 그 회사를 돼서 강기동 박사가 사장일 때 제가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알아요. 그래갖고 83년도에 그 64K D램 만들기 전에 75년도에 이미 그 강기동 박사는 그 시모스 패브리케이션을 해서 실리콘 게이트라는 건데 그것을 이미 메모리 테스트까지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강진구 사장하고 이 몇몇 사람이 뺏어 먹느라고 완전히 한국 반도체를 그러니까 부도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외환을 갖다가 못하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도나게 해놓고 뺏었는데 결국은 이병철 회장이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천공정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사로 왔는데 그 사람이 김광호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삼성 부회장까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삼성을 그만두고 나서 저기가 누구야 이병철 회장이 김광호 이사한테 물어봐요. 반도체 종류가 얼마나 몇 종류가 되는지 아느냐 아느냐 그랬더니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모릅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현대 갔다가 그 다음에 87년도에 이병철 회장 죽은 다음에 이건희가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진구, 김광호, 김광교 이런 사람들이 반도체 설계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설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이미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국은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 됐을 거예요. 이미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술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2차 산업혁명에 자동화하는 그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이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혁명이 제대로 안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반도체 제조 공정을 뭐라 그러냐면 실리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직접 다 해봤고 설계도 해갖고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완전한 반도체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박사 공부 여기서 전자공학 박사 공부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다
제가 이전까지 회사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그 경영학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과목을 들으면서 그 리포트를 다 써놨더니 여기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님이 바로 A 플러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론을 딱 내세우니까, 왜냐면 나는 경험으로 다 그걸 해봤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삼성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버는 거에 100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게 1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한국은 이미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이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버텨주시고요. 예. 예, 존경하고 예.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국자님들이 계속 언제부터 박사님 어떻게 계시냐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냐면 네. 부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동안 제 채널에 완전히 파일을 막 지워버리면서 동영상 어디에요? 유튜브에서 지우고 경고하고 하는 바람에 이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것만 하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바로 세워가지고 여기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 조용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다. 알겠습니다. 너무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돼서 목 디스크 중증 환자가 돼갖고 지금 병원 다니라고 좀 바빠요. 아이고야,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도 아니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미국을 한 2번 갔다 오면서 좀 스트레스가 좀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정형외과 가서 도수 치료하고 디스크 치료하느라고 물리 치료 이런 거 받느라고 바빠요.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아무튼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여기 애국자분들이 지키시는데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가끔 제가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봬요.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긴 통화에 청사님, 궁금한 거 다 풀리셨어요? 아이고야, 아마 박사님이 폭파가 왜 됐냐 하면 그 트럼프 미국 상황을 알려서 아마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랑 부정선거 이 하는 사람들은 다 타겟이죠.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좀 모든 것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구에 나라에서요 나라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대구 주민등록증이 대구 쪽으로 돼 있으면 다 이렇게 다 제껴놔요.
그것처럼 그 애국자 분들이시거나 부정선거를 말하거나 아무튼 그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거를 뭐 방송을 하거나 하면 이놈들이 다 제거 대상이고 폭파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생활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벤자민 박사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좀 만약에 방송을 하실 때 들어가셔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팅도 그 글도 좀 많이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 들어가셔서 좀 링크도 걸어 놓으시고 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